폴란드 공군이 공개한 단 한 장의 문서는 유럽 전역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임시방편이라며 누구도 큰 기대를 걸지 않았던 FA-52 임무 성공률 87%라는 기록을 세웠다는 사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전장을 바라보는 유럽의 시각 자체를 뒤집어버린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특히 폴란드가 운용 중인 F-16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유럽 군사 전문가들은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고, 폴란드 내부에서도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집중적으로 분석이 시작됐습니다. FA-50은 원래 폴란드의 주력 기종이 될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최신 전투기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임시 투입이라는 한계가 분명한 상황이었고, 폴란드 내부에서도 이 기체가 전세를 바꿀 거라고 기대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경을 스치듯 지나간 러시아 미사일 사건 이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진 않았지만 국경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에너지 시설을 향해 날아온 미사일은 명백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나토의 반응 속도를 시험하고 서방이 어디까지 대응하는지를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떠본 도발이었던 것입니다. 폴란드 외교부 장관이 남긴 "우리는 다시는 식민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은 당시 국민의 절박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의 참혹한 전쟁을 바로 옆에서 목격한 폴란드는 자국이 다음 순서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고, 이는 국가 전력을 단숨에 재정비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럽 내부에서 지원을 구하는 대신 폴란드는 지구 반대편 아시아의 한국에 손을 내미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군대 전체 체계를 뿌리부터 바꾸는 선택이었고, 한국의 K2, K9, K239 그리고 FA-52 대규모로 도입되는 초유의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폴란드가 이 무기들을 도입하자마자 실전 배치를 서둘렀다는 사실입니다. 창고에 보관하거나 평가 기간을 두는 기존 방식과 달리 도착 즉시 최전선 부대로 투입해 나토 방어 라인의 핵심 전력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긴박한 속도는 곧 폴란드가 느낀 위협의 강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했습니다. 그 속에서 가장 먼저 두각을 드러낸 것이 바로 FA-52였습니다. 기존 러시아제 전투기는 부품 수명이 짧고 정비 시간이 길어 전장이 요구하는 속도와 효율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FA-50은 모듈식 설계를 기반으로 고장난 부위만 빠르게 교체해 가동률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었고, 이 단순하면서도 혁신적인 구조는 전쟁 상황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만들어냈습니다. 폴란드 정비사들은 기체 전체를 분해할 필요가 없다 는 사실만으로 FA-52 가치를 실감했다고 말합니다. 정비 시간은 미국의 전투기보다도 짧고 부품 내구성은 러시아제보다 월등했으며, 심지어 일부 지표에서는 F-16보다 더 높은 효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87%라는 신뢰도 기록을 가능하게 한 핵심이었습니다. 임시방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들어왔던 FA-50은 어느새 유럽의 실전을 책임지는 전력으로 자리 잡았고, 그 성과는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습니다. FA-52 성공은 단순히 좋은 기체를 들여왔다 는 의미를 넘어서 폴란드가 미래 전투기 체계를 어떤 방향으로 선택할지를 결정지어버린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신뢰성과 납기 능력을 이미 경험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차세대 전투기 KF-21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폴란드 공군지휘관이 KF-21 조종석에 직접 앉아본 사진 한 장은 폴란드가 단순한 구매국이 아니라 기술 파트너로 성장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그리는 그림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을 통해 최신 기술을 확보하고 이어서 자국 내 생산 기반을 구축해 장기적으로 방위 산업을 자립시키는 단계적 전략. 그리고 그 출발점에 FA-52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이야기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향합니다. 어떻게 한때 임시방편으로 취급되던 FA-52 유럽 최전선에서 가장 신뢰받는 전투기가 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기술의 화려함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극단적 환경이 요구하는 현실적인 조건을 충족시킨 데 있습니다. 빠른 정비 가동률, 높은 신뢰성, 그리고 납기를 정확히 지키는 국가적 역량. 폴란드는 이 세 가지를 한국에서 발견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유럽 각국은 그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결국 유럽이 다가오는 새 시대의 전장에 어떻게 대비할지를 결정짓는 시작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폴란드와 FA52 만들어낸 첫 번째 파동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왜 유럽이 지금 한국 무기에 주목하는지 그 더 큰 배경이 드러나게 됩니다. 폴란드 국경을 스쳐 지나간 러시아 미사일 한 발은 단순한 군사적 사건이 아니라 유럽 대륙 전체의 전략 지형을 뒤흔든 전환점이었습니다. 나토는 사고인지 도발인지 즉각 분석에 들어갔지만 폴란드의 판단은 훨씬 빨랐습니다. 이건 명백한 시험이었고 러시아가 서방의 대응 속도와 결의를 교묘하게 떠본 행동이라는 점에서 폴란드는 하나의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국의 안전은 오직 스스로 준비한 힘에 달려있다는 현실 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초기 겪었던 탄약 부족과 지원 지연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폴란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었습니다. 나토의 지원은 분명 강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즉시 대응해주리라는 보장은 없었고 그게 바로 폴란드가 전면적인 군사재정비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가장 오래된 전쟁 교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쟁은 결국 속도의 싸움이라는 것. 러시아의 도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폴란드는 전력을 수년 뒤가 아니라 당장 오늘 강화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럽 내부에서 새로운 무기를 확보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했고 대부분의 제조국들이 이미 생산 능력을 초과한 상태라 신속한 조달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 절박한 시점에 폴란드가 선택한 나라는 의외로 유럽도 미국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약속한 무기를 약속한 일정에 정확히 납품하는 몇 안 되는 국가였고 이미 K2, K9 계약에서 그 신뢰를 검증한 바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실전에서 즉시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평시 구분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위협은 예고 없이 찾아왔고 전력 공백은 국가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가 됐습니다. 한국 무기들은 도착 즉시 최전선에 배치할 수 있을 만큼 운용성이 단순하고 교육기간이 짧았으며 유지보수 체계도 현대적이었습니다. 특히 K2와 K9은 유럽 혹한에서도 안정적으로 성능을 발휘해 폴란드군이 추구하는 기동전 개념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폴란드는 이 경험을 토대로 공군 전력 역시 한국 모델로 재편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폴란드는 러시아의 전술을 매우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공격 목표를 에너지 인프라로 설정해 유럽의 겨울을 무기로 삼으려 했고 국경과 맞닿는 국가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며 나토 내부의 균열을 노렸습니다. 그러나 폴란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협을 기회로 삼아 군사 현대화를 가속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여전히 내부 논쟁과 예산 문제로 발목이 잡힌 사이 폴란드는 전례 없는 속도로 전력을 강화했고 한국과의 협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모든 배경은 한 가지 근본적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왜 유럽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후 유럽 질서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만이 아니라 정보전, 에너지전, 사이버전을 동시에 수행하며 유럽의 취약점을 파고들었고 나토는 이제 단순한 억제 전략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독일 정보기관이 제시한 2029년이라는 시간표는 유럽을 흔든 결정적 변수였습니다. 러시아가 2029년이면 재정비를 끝내고 나토를 상대로 새로운 도발을 감행할 준비를 마칠 것이라는 분석은 유럽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폴란드는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국방비를 GDP의 3%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유럽 국가들 중 가장 공격적인 재무장 계획을 실행했고 다른 나라들의 명확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전쟁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럽의 문 앞에 도착해 있다는 현실. 그리고 폴란드는 그 현실 앞에서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필요한 전력을 제공할 수 있는가? 그 답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FA50과 KF21 위 의미는 단순한 기체 성능을 넘어섭니다. 한국은 제때 납품하는 능력과 안정적인 공급망을 가진 몇 안 되는 국가였고 폴란드는 이 구조 속에서 미래 전력의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 유럽 각국이 한국 방산을 대안이 아니라 핵심 옵션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유럽은 지금 생존을 위한 속도전 한가운데 서 있고 그 중심에서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폴란드가 왜 한국산 전투기를 단순 구매가 아니라 미래 파트너십의 중심으로 바라보는지 그 이유가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성능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해답은 지금 당장 전력을 채울 수 있는가라는 냉정한 현실에서 시작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며 유럽은 치명적인 한계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무기라도 전장에 제때 도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사실. 대부분의 유럽 제조사는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로 주문 물량을 소화하지 못했고 신규 전투기 공급 일정은 수년씩 밀렸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폴란드가 선택할 수 있는 국가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K2, K9의 대규모 계약 당시 한국이 약속한 물량을 정확한 일정에 맞춰 납품한 사례는 유럽에서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방산 분야에 이런 속도가 가능하다고 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였고 폴란드는 이 경험을 토대로 FA50 역시 단기간 안에 전력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FA50은 도입 직후 전력 공백을 메우는데 즉각 투입됐고 폴란드군은 짧은 시간 안에 안정적인 운용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교육과정 간소화, 정비 효율성, 부품 수급의 안정성 등 실전 운용에 필요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덕분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장점은 한국 무기가 유럽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평가를 뒤집는 계기가 됐습니다. 과거 유럽은 미국산 전투기나 유럽 자체 생산 기종을 중심으로 운영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상황은 크게 변했습니다. 전쟁은 누가 더 빨리 투입할 수 있는가에서 승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한국은 군수체계 전체를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는 드문 국가였습니다. 단순한 기체 판매를 넘어 훈련 교관, 정비체계, 부품 창고, 시뮬레이터까지 함께 제공하며 구매국이 즉시 전력화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이 패키지 구조를 통해 시간이 돈보다 중요한 시대에 최적의 선택을 한 셈이었습니다. 유럽 군사 전문가들이 특히 주목한 부분은 FA50과 함께 도입된 K2, K9, K239가 폴란드의 군 구조 전체를 바꿔놓았다는 점입니다. 지상군은 K2를 중심으로 기동전 개념을 재정립했고 K9은 유럽의 지형에서도 고장 없이 높은 신뢰도를 보이며 장거리 타격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K239는 나토식 운용 체계와 독자 규격 운용을 동시에 가능하게 해 폴란드가 유럽에서 가장 유연한 화력 구조를 갖추게 했습니다. 폴란드는 이 무기들이 단순한 도입이 아니라 자국 군대를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공군 역시 더 이상 기존 틀에 얽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을 찾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 한국산 전투기 FA50 그리고 KF-21이 서게 됩니다. 이변의 시작은 FA50이었습니다. 87%라는 임무 성공률은 전투기 시장이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기준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가동률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전쟁에서 생존을 가르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러시아제 기체가 빠르게 고장나고 정비 시간이 길어 투입이 제한되는 동안 FA50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임무 수행이 가능했습니다. 폴란드 조종사들은 이 기체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전투기답다 라고 평가하며 나토 전술체계에 적응하는데도 큰 무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구조적 신뢰는 자연스럽게 차세대 전투기 선택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는 미래 전력을 장기적으로 구축해야 했고 미국산 F-35 중심으로만 운영할 경우 비용 문제와 납기 지연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유럽 내부에서는 각국이 자국 산업을 우선시하는 바람에 새로운 전투기를 조기 확보하는 데 큰 난관이 있었습니다. 이때 폴란드가 주목한 새로운 대안이 바로 한국의 KF-21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기술 협력, 생산 이전, 장기적 파트너십을 제시하며 폴란드의 전략 목표와 정확히 일치하는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폴란드 공군사령관이 KF-21 조종석에 직접 탑승한 사진은 그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심 표현이 아니라 한국과 함께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타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폴란드는 FA50을 통해 이미 한국산 항전 시스템과 정비 체계를 경험했고 운영 효율성에 대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KF-21 역시 예상 밖의 강력한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중심은 더욱 흥미로운 질문으로 이동합니다.
폴란드가 단순히 FA-50을 넘어 KF-21이라는 새로운 전투기를 미래 전략으로 고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유럽 각국이 왜 한국산 전투기를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으로 보기 시작했는가? 그 해답은 바로 다음 단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KF-21이 폴란드의 전략 구상 한가운데 급격히 떠오르게 된 결정적 이유는 단순히 신형 전투기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전역이 직면한 진짜 문제는 전력 공백이었고, 이를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메울 수 있는 국가가 지금의 유럽 기준으로는 한국밖에 없다는 현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주요 제조국들은 이미 주문량 과부하로 신규 전투기 공급 일정을 수년 단위로 미뤄두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아무리 F-35를 추가 확보하고 싶어도 단기간 내 전력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결국 폴란드는 완전히 새로운 프레임으로 전투기 전략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해답이 바로 KF-21이었습니다. KF-21이 주목받은 이유는 기술력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K2, K9 FA-50을 통해 약속한 날짜에 무기를 납품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구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지금 성능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조건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바로 전투기와 핵심 무장을 제 시간에 공급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K2와 K9 납품에서 한국은 단 한 번의 지연도 없이 물량을 채웠고, 폴란드군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한국을 예측 가능한 공급국으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KF-21 또한 동일한 산업구조와 공급망 기반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폴란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조달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KF-21 개발 과정 자체가 폴란드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입니다. KF-21은 6대의 시제기로 16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수행하면서 이미 다수의 설계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시험 조건은 1만 3천 개에 달했고, 이러한 철저한 검증 과정은 전투기 프로그램의 일정 지연 위험을 크게 줄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폴란드가 이 데이터를 본 순간 계산이 섰습니다. 시험량이 많을수록 개발 일정이 정확해지고, 일정이 정확해질수록 조달 비용과 이는 전쟁을 대비하는 국가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지금의 유럽이 절실하게 원하는 구조입니다. KF-21의 또 다른 강점은 블록 1과 블록 2로 구성된 단계적 개발 전략입니다. 폴란드는 이 구조를 리스크 통제 장치로 이해했습니다. 블록 1이 공대공 중심으로 기반을 다지면 이후 블록 2에서 공대지 및 공대함 능력을 순차적으로 통합할 수 있고, 이 과정이 모두 절차화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명확한 프로그램은 지연이 발생해도 회복이 쉽고 예산 관리가 안정적이라는 큰 장점을 갖습니다. 반대로 터키의 칸은 핵심 부품, 수출 통제 문제, 내부 무장창 등 변수가 많아 납기 지연 위험이 큽니다. 폴란드는 FA-50을 통해 한국이 보여준 납기 능력을 기억하고 있었고, KF-21 역시 동일한 체계 아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차별점으로 보았습니다. 유럽에서 더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은 KF-21과 미티어 미사일의 통합 성공 소식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장 결합이 아니라 KF-21이 유럽 장거리 공대공 무장 생태계에 편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 국가들에게 미국 무장 체계만으로는 전략적 유연성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KF-21은 미국식 무장과 유럽식 무장을 모두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었고, 이는 유럽 입장에서 협상력과 선택지를 동시에 넓혀주는 엄청난 이점이었습니다. 폴란드가 KF-21을 주목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였습니다. 전투기 한 대의 성능이 아니라 전체 조달 구조의 안정성과 운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여기에 2025년 5월 KF-21 첫 양산기 최종 조립 진입 소식은 유럽 군사계를 크게 뒤흔들었습니다. 개발 단계에서 생산 단계로 넘어가는 순간 KF-21은 미래 계획이 아닌 실제 공급 가능한 제품이 됩니다. 생산 라인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부품업체의 투자가 늘어나고 납기 변동은 더 작아지며 공급망이 견고해집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한국이 전투기를 수출하는 순간 기체뿐 아니라 레이더 항전 복합제 소프트웨어 정비 체계까지 현지에 파고들어 장기적인 협력 기반을 형성한다는 점을 매우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는 유럽 어느 나라에서도 제공할 수 없던 구조였습니다. FA-50의 성공은 단지 시작이었습니다.
KF-21이 그 뒤를 잇는 순간 폴란드는 단순한 구매국이 아니라 군사산업 파트너로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폴란드가 K2K9 FA50에서 경험한 모든 신뢰는 이제 KF-21이라는 더 큰 미래를 향한 기초가 되고 있고, 유럽 각국은 폴란드가 이 흐름을 어떻게 주도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KF-21이 유럽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그리고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이 단순한 방산 거래를 넘어 유럽 안보 질서를 흔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다음 단계에서 더욱 선명해집니다. 유럽이 지금 한국산 전투기와 무기 체계에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단순한 기술력 때문이 아닙니다. 유럽 전체가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은 안보 환경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음을 깨달았고, 그 중심에 2029년이라는 충격적인 시간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보기관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9년이면 나토를 상대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준비를 완전히 갖추게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전망은 유럽 각국의 안보 전략을 뒤흔들었고, 지금 유럽이 급하게 움직이는 모든 변화의 근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위기감은 독일의 정책 변화로 즉시 드러났습니다. 독일은 GDP의 5%까지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며 사실상 전시체제에 가까운 군사 개편을 선언했습니다. 단순히 신형 전차나 미사일을 구매하는 수준이 아니라 도로 철도 같은 기반시설까지 재정비해 전시에 80만 명 이상의 나토 병력을 동부 전선으로 신속히 이동시킬 수 있는 전략적 이동 인프라 구축에 나선 것입니다. 프랑스 역시 비슷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으며 유럽 전역에서 징병제 부활 논의가 현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 속에서 가장 돋보인 국가는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GDP의 3% 이상을 국방비로 투입하며 유럽 전체의 속도보다 전쟁은 언제든 국경을 넘어올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폴란드는 병력 구조 확장, 탄약 생산량 30배 확대, 신형 무기 조기 도입, 군수 인프라 개편 등 사실상 총력전을 준비하는 나라로 변모했습니다. 기존에 연간 3만 발 생산하던 포탄 생산량을 90만 발로 끌어올리는 계획은 유럽 군사계에 충격을 주었고, 폴란드는 더 이상 단순한 전진기지가 아니라 유럽 방위의 핵심 허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 방산은 독보적인 존재로 부상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유럽 제조국들은 생산 능력 부족으로 제때 무기를 공급하지 못했지만 한국은 계약과 동시에 납기를 맞추는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신속한 전달은 유럽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계약 다음 해에 실전 배치가 완료되는 속도는 유럽 기준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고, 이는 폴란드가 한국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긴 또 하나의 교훈은 탄약과 물류 체계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가 탄약 부족에 시달리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목격한 폴란드는 자국 방위 산업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폴란드는 나토 표준 체계와 독자 규격 체계를 동시에 구축하는 투트랙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나토 표준 장비로는 미국산 하이마스를 도입해 연합 작전 능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최악의 경우 동맹국 지원이 끊길 상황까지 대비해 한국과 함께 폴란드 독자 규격 기반의 청무 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이는 폴란드가 위기 상황에서도 자력으로 국가 생존을 지킬 수 있는 이중 안전망을 확보한 전략적 행보였습니다. 유럽 전역이 전시 대비 체제로 이동하면서 한 가지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무기 성능보다 전력화 속도를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무기라도 5년 뒤에 도착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유럽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6개월 내 배치 가능한 전력이며 한국은 이 조건을 충족하는 거의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K2, K9, 천무 FA50 등 항공 무기 체계는 단순히 도입 속도가 빠른 수준을 넘어 교육, 정비, 운용까지 동시에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 구매국이 즉시 전력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의 시선은 점점 KF-21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차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전투기라는 점에서 유럽이 겪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줄 잠재력을 가진 모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럽 각국은 이미 KF-21의 안정적인 개발 속도, 시험 비행 데이터, 미티어 통합 성공, 블록 체계 기반의 업그레이드 전략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폴란드는 이 변화의 최전선에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의 거대한 재무장 흐름과 한국 방산의 부상은 서로를 밀어올리는 구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그 중심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 전투기 체계를 재편하려 하고 있고 KF-21은 유럽 하늘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기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유럽의 위기와 재편 흐름이 KF-21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드러낸 과정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폴란드가 KF-21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비교 대상인 터키의 칸과의 경쟁 구도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두 전투기 사이의 차이가 왜 유럽 안보 환경에서 결정적 변수가 되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 차례입니다. 터키가 개발 중인 칸은 처음부터 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유럽과 중동 국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관심과 실제 도입 결정 사이에는 매우 큰 간극이 존재하며 폴란드가 칸보다 KF-21을 더 주의 깊게 바라보는 이유 역시 이 지점에서 명확해집니다. 전투기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겉으로 드러나는 스펙이 아니라 언제 공급 가능한가, 그리고 어떤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칸은 이 두 조건에서 폴란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칸은 아직 시제기 1대만 제작된 상태였고 성능 검증도 일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부 설계가 변동되고 주요 부품 공급망도 안정되지 않아 개발 일정의 지연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력 공백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확인한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칸이 본격적인 개발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최소 2026년 이후 추가 시제기 제작과 비행 시험이 필요하고 이는 결국 실전 배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칸은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자연스럽게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칸은 내부 무장창이라는 강점을 갖고 있지만 이 구조가 완성되기까지는 많은 기술적 변수와 개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내부 무장창은 분명 스텔스 성능을 향상시키는 핵심 요소지만 동시에 개발 복잡성이 극대화되는 설계이기도 합니다. 폴란드는 내부 무장창 유무보다 더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유럽이 직면한 위협에 필요한 전투기가 무엇인가라는 현실적 판단입니다.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더라도 전력화 시기가 5년 10년씩 밀린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유럽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첨단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단기간에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었습니다. 반면 KF-21은 블록 1과 블록 2를 통해 단계적으로 기능을 확장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블록 1은 공대공 중심 임무를 담당하고 블록 2에서는 공대지 공대함 능력이 통합되며 블록 3에서는 내부 무장창을 포함한 진정한 5세대급 개량이 목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방식은 개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폴란드는 바로 이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당장 필요한 임무는 블록 1으로 충족하고 이후 단계에서 계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구조는 유럽 국가들이 요구하는 빠른 전력화와 장기 업그레이드라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켰습니다. KF-21과 칸의 가장 큰 차이는 검증된 데이터의 양이었습니다. 칸이 단 한 대의 시제기를 통해 초기 비행 시험을 진행하는 동안 KF-21은 이미 6대의 시제기를 운용하며 1600회 이상 비행 시험을 마쳤고 각종 고도, 속도, 무장 분리, 전자전 체계 등 핵심 항목을 실전 수준으로 검증했습니다. 특히 미티어 미사일 발사 성공은 유럽 군사계가 KF-21을 단순 개발국이 아닌 완성 단계에 진입한 전투기로 바라보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유럽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완벽히 통합했다는 사실은 향후 유럽 국가들이 KF-21을 도입하더라도 무장체계 호환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였고 이는 칸의 경우 아직 해결되지 않은 큰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터키가 강점을 가진 부분 역시 분명 존재합니다. 터키는 오랜 기간 자체 미사일 체계를 개발해왔고 국산 무장 생태계의 폭이 넓다는 점에서 미래적 확장성이 큽니다.
그러나 폴란드가 원하는 것은 확장성보다 즉시성이었고 칸의 개발 속도는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엔 전반적으로 느렸습니다. 더욱이 칸은 수출 통제나 외교적 변수로 개발 일정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폴란드가 우려한 요소였습니다. 국제 정세에 따라 납기와 비용이 달라질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안정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KF-21은 이와 대조적으로 개발 속도가 일정하고 사고 없이 시험을 진행해 신뢰도를 쌓았습니다. 한국 방산산업은 국가 단위의 공급망 통제를 기반으로 하여 부품과 생산 일정의 변수가 적고 납기 예측이 더 정확합니다. 폴란드가 K2K9 FA50에서 경험한 바로 그 구조가 KF-21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리라는 점이 폴란드의 최종 판단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폴란드는 한국과 협력함으로써 단순한 기체 확보가 아니라 장기적인 산업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고 자국 내 생산 기반을 확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이는 터키나 미국, 유럽 제조국들이 제공하기 어려운 장점이었습니다. 훈련 체계, 정비 능력, 무장 통합, 생산 일정, 공급망 관리, 확장성까지 고려했을 때 폴란드가 KF-21을 미래 전력의 핵심 후보로 판단한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지금 유럽은 전쟁 가능성이라는 불편한 현실을 직면하고 있고 그 현실 속에서 필요한 전투기는 단지 더 미래적인 기체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본 신뢰의 이름은 KF-21이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유럽 전체가 KF-21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로 확장됩니다. 폴란드가 열어젖힌 이 변화가 주변국으로 퍼져나간다면 유럽 하늘의 기준은 완전히 새롭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KF-21이 단순한 한국의 전투기에서 유럽의 차세대 전략 자산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지금 이 순간 마련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